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관심경제, 어텐션 이코노미라는 말은 방송이나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곧 브랜드이자 상품, 심지어 기업이나 산업이 된 현실을 묘사하는 신종 경제 용어입니다. 대중의 관심을 끌면 이게 곧 영향력, 더 나아가서 돈이 되는 세태를 묘사한 거죠. 요즘 국회 국정감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관심경제의 일면이 여지없이 드러나더군요. 한 여당 의원은 많은 야구 팬들이 의혹을 품었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비위를 파헤치겠다고 공언해서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동열 감독을 불러놓고 보여준 이 의원의 야구에 대한 무지와 상대에 대한 경신은 오히려 야구 팬들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야당 의원은 사진이라도 한 장 더 노출시키겠다는 욕심이었는지 얼마 전에 벌어진 퓨마 사살 과정을 캐물으면서 고양이를 국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관심을 끌겠다는 태도는 눈물겹지만 이쯤 되면은 결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대중은 관심보다는 피로감을 드러냅니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유명 아이돌 가수의 동영상 유출 파문이나 유명인 부부의 파혼 소식들도 이 대중의 피로감을 쌓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헛소리나 기행으로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 유명인의 언행은 언론이 좀 그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물 만난 고기처럼 계속 확대 재생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관심 경제에서 부정적 측면의 주역은 언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금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따이공이라고 아시죠? 그 한자로는 대공, 대신할 대자에 장인공자 써서 물건을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건 대량으로 사서 중국에 내다 파는 밀무역 보따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면세점 업계가 요즘 이른바 따이공 효과, 따이공 특수를 누린다는데 이 얘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심지어 어제 그 따이공 규제 소식에 화장품 면세점 업계 주가마저 빠질 정도로 이런 분들이 지금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어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만 경제상식 퀴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원탁의 기자들 아이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얘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오늘 증시는 다행히도 출발이 괜찮은데요. 주식시장에서 하락 장세를 뜻하는 이 동물 이름 맞춰주시면 됩니다. 공격할 때 발톱으로 아래로 내려 찍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라는 미국 맨하탄 월가에 가면 유명한 황소장이 있죠. 당연히 장이 좋기를 바라는 마음일 테니까 강세장은 황소장이라 그래서 불마켓이라고 합니다. 황소는 뿔로 치받으니까 호황장세를 뜻하고요. 거꾸로 발톱으로 내려 찍는 동물이 불황장세, 약세장을 뜻하는 동물이겠죠. 뭘까요? 황소의 반대 개념이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팟빵과 KBS 콩 통해서 언제든지 저희 방송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문자나 콩,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이 팟빵에도 댓글 남겨주시면 당첨자를 뽑아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예감은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막 시작했습니다. KBS 1라디오 자,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장은 호전적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새 기자가 나와주셨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 눈치인데 호전적인 대중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중국어 하시는 분 없습니까? 이게 따이공이라고 저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확한 중국어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글쎄요. 따이거우라고도 하더라고요.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던데 정확히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그냥 보따리상으로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실 보따리상. 예. 보따리상이라는 존재는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한국과 중국 사이는 이제 배로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배에다 싣는 물건들은 운송료가 상대적으로 좀 덜 들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는 뭐 농산물이라든지 옷까지 또 중고 휴대폰 등등을 이제 오가면서 파셨던 분들이 많은데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많아지고 또 이들이 면세점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따이공이라는 존재가 몇 년 전부터 아주 크게 이슈화가 큰 손이 된 거군요. 됐던 거죠.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보따리상이라고 해서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죠. 연상을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기업형이 돼가지고 컨테이너상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아예 한 곳에다 모아서 컨테이너째로 보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예, 이대호 기자가 이제 정의라 최근의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박 기자, 고 기자, 실제로 면세점 업계와 화장품 업계가 규제를 한다니까 주가가 빠질 정도인데 네. 그렇게 판도 자체를 바꾼 겁니까? 예전에는 유커들,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큰손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죠. 중요한 존재가 된 건가요? 2015년, 6년 사드 때문에 완전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올 들어서 따이공 구매 덕분에 면세점, 상반기 면세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47%가 늘었다고 합니다. 고란 기자, 예. 상당히 많이 늘긴 늘었군요. 그러니까 유커가 엄청나죠. 빠진 부분을 이 따이공 이제 보따리상들이 채워줬다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웨이상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뭡니까? 그 웨이상이 예. 중국에서 모바일 네트워크나 온라인 업체에서 수익 상품을 판매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IT가 점점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 이제 나름대로 작은 마켓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컨테이너로 사가서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기업형이 된 게 맞군요. 면세점 소비 구조 자체가 이제 이대호 바뀐 기자. 게 뭐냐면 기존에는 단체 관광객, 개별 관광객 그리고 보따리상 이렇게 중국인 소비가 3중 구조였다면 이제는 단체 관광객이 거의 다 끊겼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도 단체 관광객은 제로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선 단체 비자를 내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단체 관광 상품이 없다는 거죠. 제가 크루즈도 실제로 없고 예. 전세기도 없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개별 관광객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들은 소비 규모가 크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보따리상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 단체 관광객이 안 온다고 하는 고란 거는 기자. 예. 제가 사는 집 앞에 바로 예. 면세점이 있어요. 근데 없어요. 안 보여요. 내국인 면세점이 있는데 그 차가 정말 그거 면세점 생길 때는 정말 너무 많이 들락날락거려서 면세점 입점 반대에 막 투쟁을 하고 막 그러기도 지역 했었는데 리만거리였는데. 머리띠 그렇죠. 메고 나가셨어요? 그래야 됐었는데 그래도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좋아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버스가 많이 줄고 사드 때는 완전 없다가 지금 오긴 하지만 그때 한창 때는 막 거기 운동장을 닫혀서 한 30대가 막 다 있었다면 지금은 한 뭐 2대, 3대 정도 있을까? 그만령이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네요. 네, 단체 박연미 관광도 안 기자? 오고 소비 규모도 줄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따이공이 사실 한국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그렇더군요. 네. 세계 소비 시장을 호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유통 구조에 대해서 여기서 파는 게 진짠지 사면서도 그렇죠. 못 믿는 거예요. 특히 한국 식품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잘 알려져 있듯이 명품, 화장품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네. 과거에 단체 관광으로 와도 되게 우리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외곽에서 먹고 자고 하더라도 쇼핑은 이제 올인을 서울에 하는 와서. 거죠. 서울에 그러니까 와서 면세점에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까짓 거 1시간 반 정도야 가까운 옆집이지 거죠. 이런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중국인 이 따이공들이 면세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예. 그래도 우리가 그 면세점이 좀 매출에 타격이 있지 않겠어. 이게 흔한 예상인데 지난해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기존의 세계 2위, 5위 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롯데면세점의 경우에는요. 2016년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이 중국인 손님들의 비중이 70% 정도였는데 이게 그 16년, 17년에 더 늘었어요. 오히려 이게 74%까지 중국인의 소비 지출 규모가 늘어나거든요. 유크가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줄어들었어야 이 컨테이너상들이 늘면서 그렇죠. 이분들이 한국에서 장기로 거주를 하면서 사실상의 거주를 하면서 이제 가서 되파는 건데 어떻게 남기는 구조인지 봤더니 예. 한국 제품이 보통 저가 화장품의 경우에도 중국 본토로 넘어가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소매 가격보다 한 10% 정도 비싸진다고 해요. 네. 그런데 국내 면세점에서 살 때는 여러 가지 따이공 특별 할인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국내 소비자가보다도 한 40% 정도 싸게 살 수가 있고 면세도 되니까. 면세도 되니까 더 그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그리고 네. 이걸 한
거기 본인이 구입한 거에서 한 20%만 붙여서 팔아도 사이에 수익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대호 기자가 기업형으로 바뀌고 있어요라고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시장이 형성되거나 지금 고란 기자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건이 팔리거나 팔리지 않거나 그 브랜드가 본토에서 먹히거나 먹히지 않을 정도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따이공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네, 말씀하시죠. 또 엄청난 부가소득이 이분들한테 있어요. 뭔데? 뭐냐면 예. 한국 면세점들은 중국 여행사들한테 송객 수수료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관광객들 얼마 데려오면 그 페이백이죠. 매출의 네. 몇 퍼센트, 그러니까 많이 줄 때는 30%, 40%까지도 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제는 소비의 주축이 따이공이 되다 보니까 예. 따이공들이 그 송객 수수료 일부를 또 페이백 받아간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소득이고 또 하나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왜 면세점 포인트 있잖아요. 예, 포인트 쌓는 것까지도 이분들이 자신들 자기가 카드로 챙기니까. 챙겨가기 때문에 부가소득까지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면세점이나 이제 화장품 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 뭐 밀무역상이니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유치하려고 노력하겠네요. 이게 문제가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세점 매출 그리고 시장 규모 이거 자체는 늘었어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따이공들은 와서 이거저거 살 필요 없잖아요. 이것만 하면. 큰 데 가가지고 예. 그냥 왕창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 중견기업 면세점 매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체 시장도 늘고 그 큰데 빅3라고 하죠. 대형 면세점으로 몰리다 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신세계 DF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상반기 매출이 219억 원이었는데 올 상반기가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두산타워 면세점이라고 이렇게 있죠. 작게 예. 하잖아요. 예. 영업 면적을 9개 층에서 7개 층으로 줄였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구나. 네, 그런 SM 데는. 면세점 또한 그 인사동에서 6개 층에서 3개 층으로 줄였고요.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이공 도매업만 하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국내 면세점들이 이제는 예. 도매업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까도 이제 밀무역자인가라는 이제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네.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렇죠. 밀무역자와 사실은 이제 이들은 구매 대행업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산 소비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기존에는 한국은 자연 관광이 아니잖아요. 예. 쇼핑 관광을 목적으로 와서 한 몇십 개의 화장품 사가서 지인들한테 마진 붙여서 팔면 비행기값 충분히 남는다. 이런 쇼핑 관광이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구매 대행업자들이 다 해주니까 굳이 여기까지 와서 쇼핑 관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갈 바에 차라리 대만, 일본, 그 가까운 다른 나라들을 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더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부수적인 피해를 받는 부분이 그 부분이네요. 그렇죠. 관광산업 이제 차원에서. 한국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이공들이 알아서 잘 구매 대행 해주는데. 또 부작용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렇게 항공권을 네. 샀다가 캔슬 시키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 물건을 자기네 나라로 갖고 가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팔면 그건 분명히 이제 불법인데 네, 네. 그런 경우도 그럼요.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건 확실히 관세청이 불법이죠. 지난해 고란 7월부터 기자? 올 예. 6월까지 해외 여행객들의 항공권 취소 현황을 봤어요. 예. 그랬더니 수십 번씩 상습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한 사람이 200여 명이었는데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었고요. 저 되게 놀라운 게 1년 동안 무려 192번이나 취소를 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있어요. 거의 매일 뭐 이틀에 한 그렇죠. 번씩 취소했네요. 보니까. 업인 거죠, 사고 업. 취소하고 또 사고 취소하고. 근데 왜 이러면 그렇게 한 거죠? 이거 여기 안에서 돌리는 거죠. 지금 그 공항 면세점에서 사면 그 비행기 탈 때 이걸 받아요. 그렇죠. 그 인도장이라고 하는 네, 데서. 네. 근데 시내 면세점에서 한국 제품을 사면 공항이 아닌 면세점에서 바로 줍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거 쓸수 그러다 있어요. 보니까 네. 그 여행기 항공권은 갖고 가야 네,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관세법상 네. 그러니까 국산품 그리고 외국인 구매일 경우에는 현장 인도가 가능하거든요. 이걸 이제 이들이 악용을 하는 건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기업형이다 보니까 알바생들 많이 쓰죠. 네. 국내에 와 있는 중국의 유학생들을 동원해서 대리구매를 시키고 예. 그들한테 뭐 일당을 주고 예. 또 아예 중국에서 이것만 구매를 대행할 사람들만 모집을 해서 와도 마진이 충분히 남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형이 돼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거를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아예 시내 면세점에서 못 갖고 나가게 하고 공항에서만 인도를 받게 하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왜요? 공항 인도장 규모가 한정돼 너무 있다 복잡해요.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네. 너무 오래 기다려요, 지금 정식으로 너무. 사갖고 나가는 내국인들에게만 주는 것도 상당히 버거운 현실인데 보따리 이상 물건까지 거기에서 이제 늘어놓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내로 못 받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인도장은 사실상 면세점 특허를 내줄 때 서비스로 내주는 면적이지 이게 네. 수익을 내주는 그렇죠.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공항공사도 인도장 굳이 넓힐 넓힐 필요를 못 이유는 느끼는 없다.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로만 바라볼 거냐 측면에 있어서 뭐 문제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까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전 세계에서 이러고 네. 있다는데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자로 무슨 제목의 기사가 나왔냐면 예. 중국에서 물건 팔려면 호주로 가라. 아. 이 호주에서 따이공이 또 엄청나대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식품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알려주는 일종의 그 홍보 전문가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런 네, 얘기군요. 그래서 보면은 호주에 있는 그 우체국이 아예 이 따이공들을 위해서 특별한 그 전시 공간을 마련할 정도로 영양제, 화장품 이런 게 컨셉 스토어를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유출해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알려진 제품이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만약에 입소문을 탄다, 예. 거기서 또 팔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게 네네. 답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되게 있겠네요. 딜레마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도 네. 사실 이거 오랫동안 모르지 않았는데 놔뒀죠. 쉬쉬하면서 사실상 방치했던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당국이 이제 규제하겠다고 그렇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증시가 지금 2자릿수로 폭락을 하잖아요. 화장품주, 면세점주. 전 깜짝 놀란 게 네. 얼마나 큰 손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네. 관련 업계 주가가 어제 빠지더군요, 보니까. 4일 규제 발표 때 그 예. 화장품주 시총 4조가 증발했습니다. 국가 수출하고도 직결되는 거죠. 그러면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론 성격수수료라는 내려보죠. 거. 예. 여행업계에다 주는 리베이트 그러면 주지 말아라. 이게 1년에 1조 1천억 원이 넘거든요. 예. 그거 주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걸 주는 경쟁 면세점으로 따이공들을 뺏기겠죠. 네. 근데 만약 국가적으로 아예 주지 말아라 금지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 국가로 바로 빼앗기겠죠. 가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되게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네요. 이 부분은 사실 뭐 규제가 답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상품을 뭐 약간 우회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중국에 갖다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되파는 거 아니면 굳이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도 이 부분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문자 주시고요. 자,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9시 27분입니다. 정답자들이 많은데 오늘 저 경제상식 퀴즈 저 문제는 약세장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는 건데요. 예, 대부분 정답자시긴 하군요. 샵 9730번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듭니다.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우리 증시는 지금 강보합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 이틀간의 충격이 있었는데 결국 진원지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 나스닥, 뭐 S&P 500 지수 다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박 기자?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그 네. 3대 지수가요. 네. 오늘도 상황을 보니까 제가 지금 페이지를 넘겼네요. 음. 여기서 3% 이상 폭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바닥 무너진 뉴욕 증시 아침에 기사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다우가 이틀 동안 1,4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닥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양상이 재밌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다 내 말 안 듣고 자꾸 금리 올려서 그런 거다. 연준 탓하고 있죠. 연준 탓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월가에서 나오는 평가 중에 하나는 금리도 금리인데 네. 지금 대통령이 너무 무리하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뭐 단적으로 최근에 애플하고 아마존에 이거 해킹칩 심었다. 그런 마더보드에 보도도 그래서 나오고. 그렇죠. 예. 정보 빼갔다 해서 더 나가서 GE에서 일하던 그 중국의 국가보위부 소속 직원이 5년 동안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항공 정보를 빼돌렸다. 예. 이 사람은 신상 정보까지 공개를 했어요. 만약에 사법 처리를 하면 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뭐 갈 때까지 간 거죠. 양측의 관계가.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안감도 네. 커지고 있고 금리 얘기도 있는데 이제 사실 세계가 놀란 건 미국은 혼자 잘 나갔잖아요. 네. 그 증시 특히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는. 근데 이제 전 세계 증시에 이제 감도는 공포가 있었는데 미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게 확인된 것 때문에 더 불안해서 우리나라 같은 데가 출렁거린 건데 어떨까요, 이건?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네, 네, 일단은 네. 그 심리 유동성에 많이 좀 갈리게 되는데 그 유동성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3% 넘었다라는 거에 이제 방점을 많이 찍고 있는데 사실 미국 기준금리가 올해 4차례, 내년 3차례 인상될 거라는 전망은 사실 누구나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올해 초부터
미 국채 금리 3% 넘어서면 주식시장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전망이 누누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 자, 그런데 되는 그게 거죠. 일종의 하나의 트리거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이제 네. 방아쇠 효과를 이제 나타내면서 저쪽에서 차익을 실현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차익을 실현하는. 근데 사실은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다우, 나스닥, S&P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사상 최고 그렇죠. 시 행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3% 정도씩 빠진 거일 뿐인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시장은 미국 증시를 따라가지 못했고 오히려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그거는 그 나라 경제 지표 자체가 달랐고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 흐름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올라갈 때는 탈동조화 했는데 디커플링 됐는데 떨어질 때는 동조화 되던데. 꼭 시장이 이렇게 약하면, 따라가더라고요. 시장이 약하면 떨어질 때는 같이 가죠. 같이 가는 겁니까? 근데 저는 금리보다는 오히려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더 방점을 찍고 싶은 게 또 예. 어제 또 폭스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 이게 중국 경제는 근본적으로 악화했으며 마음만 먹으면 실행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 라면서 또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협박을 또 했군요. 조심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그러면서-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게 네. 많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중국은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되는데 니네 지금과 같은 태도로 나와서는 안 된다. 좀 더 이렇게 수그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중국에 대했던 태도에 대해서 네.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추구하도록 내버렸다라면서 중국 정부에 좋은 시절 끝났다. 중국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나치게 잘 살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근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뭐 혹자들은 뭐 중간 선거가 끝나면 끝날 거다. 뭐 이렇게 잘 마무리될 거다 하는데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그리고 큰 세계 최근에 굉장히 한 두세 차례 위험한데.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그렇고 이제 측근들도 발언을 하는데 보니까 분명해진 건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목표로 가는 게 이 무역 분쟁의 목표라는 게 분명해졌더군요. 왜냐하면 뭐 유럽이나 이제 이 납타 북미 국가들 그다음 우리나라 일본하고도 이제 많이 무역 분쟁을 벌였지만 대부분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고 네, 네. 이제는 이제 창끝을 중국으로만 겨냥해서 근데 그 부메랑을 우리가 얻어맞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양국 간 정상 간의 말 전쟁 그리고 관세 부과라는 어떤 퍼센테이지 숫자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내년 1분기부터 그로 인한 실물 경제의 효과가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전 세계적인 교역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도 수출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부메랑이 이제 눈덩이가 돼서 오는 아까 그 박연미 기자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준이 미쳤다고 이제 연준 탓을 했는데 금리 인상 탓을 했는데 근데 자기가 뽑은 사람 아니에요, 의자? 자기가 뽑은 사람이죠. 자기가 뽑은 사람 그렇게 비난하는 것도 처음 봐서 하긴 그 사람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네. 행정부 측근들도 그 너무 많이 뭐 그랬죠. 그 나라에서 뭐 민주적인 그 대외 소통 발로가 살아 있구나 이렇게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구나 싶은 게 제가 어제 어떤 강의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이게 재선을 위한 여러 가지 액션 중에 하나였다면 그거 좀 고마하지 않겠어요. 어제 부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어지간히 하다 말지 않을까 했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네. 하반기 그렇더군요. 들어서의 예. 분위기를 보니 이건 이제 그 약간의 양측 리더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서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2단계까지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그렇다 되면 보니 이제 어느 한쪽이 물러서기가 민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리더십 자체가 이제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데 양쪽 다 지금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강한 중국, 강한 미국을 슬로건으로 걸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는 그런 형식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네. 어느 쪽도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물러서서 국익의 어떤 실익을 조금 더 추구하는 순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결정적인 균열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상황이 단기간에 진정될까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세 분 기자께 여쭤볼게요. 그 과거 우리 경제 얘기할 때 미국이 감기 걸리면 이제 독감 걸린다 우리는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경제 자체는 조금 이제 덜한 것 같은데 증시는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미국이 감기 걸리니까 사실 우리 요소는 아닌데 네. 우리 확 빠졌잖아요. 얼마나 빠졌고 왜 그 미국이 불안한데 우리가 이렇게 영향받느냐 이걸 궁금해하는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몇 개 보내오셨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내수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셨지? IMF였나요? 글로벌 밸류 체인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를 봤더니 네. 가장 많은 타격을 입는 국가가 한국. 대만이었습니다. 대만. 뭐 2등이 수출 의존도 높은 2등이 나라죠. 한국. 2등이 예. 한국.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글로벌 밸류 체인에 노출돼 있어서 글로벌리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입는 거거든요. 그를 위해서 이제 뭐 내수 전환 뭐 어쩌고 얘기하지만 아직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처럼 내수 시장이 아주 탄탄한 국가였다면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한미 기준금리 역전 뭐 이런 네.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더 미국보다 못 사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고 막 이런 현상 때문에 돈이 빠져나간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거의 제로 금리예요. 근데 그 상식만 놓고 본다면 뭐 돈은 이제 높은 금리를 쫓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 일본에 있는 돈도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고 네. 신흥국 금리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1.5%입니다만 중국이 4.35, 브라질이 6.5, 멕시코 7.75, 터키가 17.75%예요. 기준금리가.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가 6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세상에 있는 돈이 다 아르헨티나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증권사로 아르헨티나 채권 어떻게 해야 되나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율 생각하시는 분들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체력 자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거죠. 예. 그 어느 나라가 위태롭습니까? 그러니까 네. 거꾸로는 그 나라들이 위태롭기 때문에 금리를 높인 면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그 나라에 돈이 투자를 안 나가요. 해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높은 나라일수록 더 위험도가 높은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예.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그 네, 나라의 그 국가부도. 신용도가 언제 뭐 이렇게 부도가 날 위험을 일종의 파생 상품으로 주고받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CDS 프리미엄이 한 안정적이죠. 4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그 안정적인 거고 예. 다른 신흥 국가들이 뭐 400, 뭐 600 이렇게 갈 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다라고 국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 제가 이걸 좀 찾느라고 지금 막 찾아봤는데 예. 그 인상적이었던 게 예. 지난해 그러니까 미국에선 지난해 말이고 올해 초에 예.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불가피한 전쟁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그렇죠. 그 예. 책에서 보면 이게 연초에 나왔고 지난해 말에 나왔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거기서 바로 그 G2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이미 예견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두 나라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졌다. 서로의 패권을 쥐고 예전에 그 투키디데스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그 그리스와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싸웠던 전쟁을 예견하면서 원래 강국이었던 스파르타와 새로 뜨는 아테네가 붙을 수밖에 없었다.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건데요. 예. 지금 이렇게 불가피한 전쟁에서 보면은 이게 여러 전쟁이 지금까지 이후에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이번이 17번째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걸 피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중재자가 있는 거. 예전에는 교황, 지금으로 치면 유엔 정도가 될 텐데 과연 유엔이 무슨 힘이 있을까 싶고 두 번째는 현명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양쪽의 지도자 둘 다 너무 어려운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지도자라서 투키데스 함정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 그렇죠. 의견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예정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네. 출간이 됐고요. 네. 그 이 투키디디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죠. 미중 간에. 근데 이제 결국 그거에서 중요한 고비가 될 게 이제 다음 주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환율 보고서에서 지정하느냐인데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지정이 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일단 네, 박연미 기자. 지금 단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요. 예. 최근에 IMF 그 국제통화기금이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전망치를 수정해서 내놓으면서 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 0.3씩 내렸잖아요. 네. 거기서 든 가장 큰 악재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보고서에 중국은 이러면 못 써 이렇게 이름을 딱 적는 순간 둘은 정말 루비콘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것인데 뭐 아직까지 가느다란 끈은 잡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반에서 제일 힘센 애들끼리 싸우면 우리 줄 서기 바쁘죠. 이쪽도 무시할 수 없고 저쪽도 무시할 수 없는데 가까이는 가까이라서 또 타격이 크고 멀리는 미국과의 관계는 또 남북 문제하고도 직결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증시며 실물이며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사실 그 환율 조작국이라는 게 미국의 재무부가 보고서에 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기획재정부가 담는 내용이니까 어디 뭐 국제기구도 아니고 그냥 실판에, 자기네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뭐 포고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힘세서. 중국이 만약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1년간의 협의를 거치는 기간을 갖게 되고요. 예. 그래도 만약에 개선이 안 되면 뭐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제한 조치들이 그렇죠. 있는 거죠.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금융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결국 두 나라 사이의 교역 규모를 점점 더 줄여가게 그렇죠.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환율 조작국을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뭐가 일어나는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쟤는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그렇죠. 라면서 국제 불안감을, 무역 규모 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KB증권에 따르면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0.8% 포인트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2%대 성장률을 지키기 힘든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네. 거죠. 자, 이제 매듭을 지어보겠습니다. 주식이나 펀드에 지금 투자한 분들 백남선님 주식이 너무 바닥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등등 많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 세 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기사에 쓰듯 물 타듯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팔지 버틸지 알려주십시오. 언제나 얘기하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상당히 묻히기 많네. 네. 저는 그냥 좀 더 보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더 싶어요. 보자? 지금 상황에서 손절을 하기도 애매한 타이밍인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신규 투자는 저는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는 글쎄. 그런 네. 말씀 드리고 싶은데 좋을 때는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밀물이 아니라 썰물이잖아요. 그러면 썰물이죠. 물이 예.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명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분명한 건 투자자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성향의 투자자냐, 단기 성향이냐, 스윙 플레이어냐, 아니면 뭐 데이 트레이더냐, 그렇죠. 아니면 나는 중장기 투자자냐, 그리고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눈여겨보고 투자를 했느냐. 화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근데 대체로 중장기 투자는 물려서 하는 투자. 아니 근데 실제로 저는 주식 투자는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 회사에 통화 한 번 안 해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대부분 그런 분은 알긴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교과서적인 답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